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상담이 1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2.4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실태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대출 상품이 이 폭증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몰린 은행들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고 지적한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들에게 상생금융 주문했습니다. 손목이 비틀린 시중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한창인데도 대출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집 사려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낮은 이자로 선착순 대출해주는 특례 보금자리 론도 도입했습니다. 무려 40조 원 규모였는데 이게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의 4분의 1은 연봉 9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집 싸게 팔지 말고 대출 더 받게 해줄 테니까 빚내서 보증금 돌려주라 였습니다. 가계대출 최후의 보루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까지 풀어줬습니다. 줄어들던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다시 돌아선 게 4월부터입니다. 왜 증가세로 돌아섰는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이거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은행들 책임이라면서 다시 손목을 비틀겠다는 건데 이게 또다시 어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내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열립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또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영민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럼. 그 사랑이 제 책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도? 아, 그거 뭐 많이 팔렸을 텐데 뭘 그렇게 또 욕심이 많으시네. 않습니다. 네. 자, 먼저 내일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이제 열릴 텐데 네. 뭐 그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 좀 대충 윤곽은 잡혀져 어떤 게 좀 다뤄집니까? 기본적으로는 안보 의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인 것 같고요. 공급망 의제도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 협력 개발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협력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협력이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안보 협력, 군사 정보 교류 혹은 좀 더 강고한 한미일 협력체 뭐 이런 것들 쿼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튼 그런 종류의 뭔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외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반장님한테 허락을 좀 받았는데 뭐 재밌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서. 재미없으면 내가 중간에 잘라버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1978년에 한 상징이 생깁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에는 그 미국이 아랍 세계를 화해시킵니다. 이스라엘 총리랑 이집트 대통령을 불러다가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13일 동안 여기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만들고 한 10일째까지 합의가 안 되는데도 파토를 내지 않고 카터가 둘을 모아놓고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랑 그 백인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다 놓고 결국 합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에 그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그 이런 평화를 제도화할 수도 있다.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고 그전에도 뭐 처칠을 불러다가 2차 대전 논의도 했고 후르시초프 불러다가 냉전 논의도 했지만 바로 이 78년 합의 때문에 이 캠프 데이비드는 굉장히 그 미국의 의지가 투영된 정말 중요한 협의할 게 있으면은 여기 와서 화해시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상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신들이 더 주목하는 겁니다. 그냥 회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잘 하지 않거든요. 백악관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는 게 더 그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뭔가 좀 더 친밀한 장소이고 같이 밤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실은 클린턴도 2000년에 또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수반과 아랍 그 화해를 시키려고 불렀다가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화해시키려는 장소예요. 사실은 바이든이 어제자 중앙일보 칼럼을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총리도 여기다 부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화해시키려고 2021년에 사이가 안 좋을 때. 근데 뭐 잘 안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는 건 화해는 아니잖아요. 이미 화해한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통 크게 화해를 제스처를 내비쳤고 그게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번엔 화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 데이비드까지 한일 정상을 사상 처음으로 불러서 세 나라만 협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든 것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외신도 미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백악관이 아니고 이 일종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미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오손도손 이게 있으니 중국 잘 봐라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다. 미국의 의지, 미국의 어떤 의도. 정말 우리는 이렇게 결속이 잘 돼 있다. 이 잘 사는 나라 두 나라와 우리가 함께 중국 옆에서 뭔가 함께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특히 군사적인 안보적인 면에서 보여준다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중국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측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니까요. 안보적인 측면이 어쨌든 이번에 가장 큰 의제일 텐데 한국과 미국 지금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맺어져 있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한미일 3국의 동맹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적인 안보적인 동맹까지는 이거는 뭐 사실 뭐 상호 방위조약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일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온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선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당장 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면은 곤란하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군사적인 정보 교류 측면에서는 좀 더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미국도 한국도 대못을 하나 박아놓고 싶습니다. 대못? 네, 대못. 그러니까 대못을 뽑는 게 아니고 박는 거예요? 네, 대못을 하나 박아놓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되돌리고 쉽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내 다음 대통령이 정권이 오더라도 내가 지금 취한 정책을 쉽게 되돌리지는 못하게 하는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화해를 했습니다. 뭐 완전한 화해일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일본과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됐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합의가 예전의 위안부 합의처럼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을 테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정기적으로 만나고 밀접하게 만나면서 그 사이에 미국까지 끼워 넣으면 이 합의가 깨지기 어려운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종류의 한국은 목적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 대선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구도가 헝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만나고 상징 자본을 더 투하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뒤흔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이든으로선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대못을 박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 외교안보 쪽으로 또 서영민 기자가 잘하시네. 경제뿐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축하드릴 일이 이번에 보니까 경제부 팀장 되셨대 보니까요. 산업부 팀장. 산업부 팀장이에요? 네. 어쨌든
너무 일찌감치 그냥 그 벼락 출세하는 거 아닌지. 좀 17년 차 정도 됐으니까 너무 일찌감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 서영민 기자가 외교안보 전문은 아니지만은 네. 그냥 제가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네. 한미일 간의 경제 협력은 탄탄히 뭐 지금 그 구축되고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안보까지 간다면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아시아의 어떤 그 안보 협력 체계를 아시아라면은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상대일 테고 거기에 네. 러시아까지 그러면은 미국이 생각했을 때 한국과 일본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지는 동등한 위치를 이걸 놓을 거냐. 그게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당장 어제 JTBC에서 보도 나온 것도 이 미국 국방부가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라고 부르겠다고 확정을 지은 거잖아요. 군사작전 시에 계속 지금처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일본을 상위 구조로 놓고 한국은 그 하부 구조로 안보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의 한미 방위 조약 동맹만으로 이게 부족한 건지 그게 제가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위상인가?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미국이 누구 편에 들 것인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일본을 패망시킨 뒤에 아시아에다가 특히 동아시아에다가 세운 질서의 한 축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축입니다. 그리고 축이고 그 일본이라는 축 위에다가 다양한 그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시작은 분명히 한국이 그 하부 구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구조를 바꿀 만한 요인이나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워낙에 긴밀하고 패망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특히 자위대 자체가 뭐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는 종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위에 있어서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만 자립된 국가의 형태로 2차 대전 이후에 출범한 게 맞고 그리고 일본이 워낙에 경제력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상위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도 분명한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구조를 인정하는 협상 혹은 협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위 구조냐 하위 구조냐 우리가 일본의 하위에 속해 있느냐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본 하위에 놓고 협상이든 안보든 진행하는 것이고 정보 교류 협정도 우리가 일본과 좀 더 정보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는 것도 그런 위계 질서 하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늘 그래왔다. 그 점은 뭐 냉정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늘 그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일본은 자위대 선제 타격 능력 이런 거 확보해야 되는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는 걸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한미일 중군사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타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하지 마. 그거 가능하겠느냐. 이번 협정에서 보면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층위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근데 한일의 의견이 좀 갈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염수 처리 이런 것도 하고 싶을 텐데 그건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핵공유 같은 건 우리는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하더라도 조용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물론 우리가 좀 더 미국 가까이 간 건 맞지만 요 3국이 협의하면 우리나라는 늘 좀 중국에 관해서는 우리에겐 좀 예외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협의할 부분도 분명 있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일본의 하부 구조로 들어간다는 이 냉정한 현실이 많이 불편하다 그런 의견들 보내주시는데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입장으로 한국을 보고 있고 거기에 순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보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안보는 그렇다 치고
네. 이번에 어쨌든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간의 정상회의가 열릴 때 경제적인 이유도 목적도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제적인 구조에서도 대중국 견제라는 이 큰 틀에서 미국의 전략에서 한미일 간의 경제적인 협력,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할 때 네. 한국과 일본을 동등한 파트너로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이 전략을 짜고 있는 거냐. 그 뭐 좋은 지적이시고 네. 분명히 우리가 이 협의가 오늘의 이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협의라고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예. 안보나 정보 교류 쪽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은 분명하지만 예. 공급망 문제 혹은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문제 예. 이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협의가 잘 된 것이냐 저희는 어차피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협의가 잘 된 것이냐를 보려면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IRA와 관련된 추가적인 합의가 나오느냐 혹은 칩스법과 관련해서 반도체. 네, 미국의 그 수출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미국 허락받으라는 종류의 지금의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거나 좀 더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종류의 합의가 나오냐. 그런 게 나온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뭐 층위 구조가 어땠던 간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정책에 손을 대는 종류의 협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도 한국도 둘 다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미국의 보조금을 사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고 지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고 한국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거기다 짓는 것인데 근데 여기 지었다는 이유로 중국에 투자하지 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이 산업정책 대중국 산업정책 이번에 대중국 정책이다라고 명문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언급한다면 중국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한다. 뭐 이 정도 언급이 있을 수 있는데 여튼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우선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전성기를 지난 나라입니다. 이를테면 멀로 선언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그건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건드리지 마. 멀로 독트린 그런 거라면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시대 내가 이끌 테니 나머지 나라들은 다 따라와 이런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시기의 미국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근데 2001년에 테러가 났을 때 부시가 아랍을 침공했을 때 그때 한 말은 나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둔다라는 것이었고 이번 정책은 여튼 중국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바이든의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다면 제이크 설리번은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튼 중국은 막아야겠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가만두면 중국이 나보다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요인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이거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미국을 잠식하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기소를 당하는데도 지지율은 미동이 없고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막으려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했는가 세계화되면서 모든 공장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국내에는 많은 파이가 파이는 커졌지만 금융과 테크 분야에서만 커지고 이건 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먹거나 월스트리트가 먹는 겁니다. 파이 분배가 명확하게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못 지을 것 같으니까 한국이랑 대만에 지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을 위한 정책을 산업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동맹하고 잘 지내자고 포기할 수 있는 정책일까요? 여튼 중국은 막아야겠습니다. 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한국과 일본이 그것 좀 고만하세요. 좀 살살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협의는 분명히 중요한 것일 것이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고 있고 모든 나라 정상들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에게 떨어질 과실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보자면. 미국은 그 상황을 이거 반도체 칩스법이나 IRA는 이건 입두번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도 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미국이 싫어하니까 수출 조금만 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출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것이고 수출이 유리하다고 하는 건 사실상 이건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삼성이 우리나라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하. 삼성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다. 예. 큰 틀에서는 그렇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부분은 많지만 여튼 그것을 우리의 큰 이익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이익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지. 네. 우리는. 그것이 세계화의 이익인 것이고 우리의 이익인 것인데 미국이 지금 하려는 일은 세계화를 뒤로 돌리는 일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네. 아니,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 정권의 그야말로 그 일종의 안위를 위해서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 손잡고 자 동맹이니까 한국과 일본이 좀 일종의 희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어도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거 좀 나서줘라. 따라와줘라. 따라와줘라. 반대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아서 내가 참 불편한데. 나서줘라보단 따라와줘라. 이게 맞는 표현. 역시 참 똑똑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와줘라 해서 우리가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따라와주는 그 상대방은 중국이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놓인 그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놓인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만큼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잖아요. 중국 의존도는 더더욱 더 높지 않습니다. 중국 우리 멀리에 일본은 중국 멀리에도 우리 상관없어 별 약간 불편할 정도지 그렇게 나라 걱정 안 해도 돼 경제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은 한국은 그거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본은 수출하는 것들이 다 일본밖에 생산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가는 것들이 소재 같은 것들, 부품 장비, 기업 기계 같은 것.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중국 수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재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종류의 역학관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국의 요구로다가 어쨌든 그 대중국 견제로 일본과 한국이 나서면은 일본은 우린 그 나서도 돼. 우린 중국하고 1대1로 정말 한번 붙어도 돼라고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는데 그래야 된다면은 한국이 가장 먼저 이 중국과 그 공급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 한국이 첫 번째 돌격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저희는. 아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이 협상을 할 때 틀림없이 우리 다 잘 지내자. 우리는 의견이 같아. 라는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캠프 데이비드로 모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국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설명하고 특히 대중국 견제 이건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입장은 좀 다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좀 더 온건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도 우리 정부가 그래 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러니 중국과 관련된 대응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온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이끌어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그 이번에 반도체 그 칩스법이나 IRA에 대해서 뭐 이게 공식 의제로 설정된 건 아니니까 뭐 기자회견에서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논의가 있었을지. 최근에 보면요. 이 거의 한 1년이 됐거든요. 칩스 IRA. 그렇지. 뭐 어느새 그렇게 1년 돼서 됐죠, 벌써. 외신들이 이거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분석이 많습니다.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구조에 있냐면 IRA, 칩스, 미국이 해. 그러니 우리 따라가야 해. 이 정도 구조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평가를 해볼 시점이 온 겁니다. IRA, 칩스 정말 미국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니?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고 있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니? 이 법으로 인해서 그 법의 본래 취지가 작동하고 있니라고 묻고는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파이낸셜 타임즈지도 이코노미스트지도 그렇지 않다. 그래 보일 수 있으나 디커플링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가짜 디커플링이다.
가짜?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입 많이 줄었대요. 지난 한 2, 3년간 뭐 20%대에다가 10% 후반이다가 이제 올해는 10% 초반대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터리 IRA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칩스법 미국의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정산을 해봤더니 일단 배터리 경우에는 중국 거 안 쓰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왜냐하면 광물은 다 중국 거기 때문에 중국이 가공, 재련해서 세계로 내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거를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시장이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 자본이 아시아에 투자해서 그 아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뭐 태국 이런 데서. 네, 태국, 어차피 베트남, 자본은 방글라데시. 네,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과 중국 부품으로 중간재를 여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중간재를 만드는 나라만 바뀌는 거네요. 그럼 이게 누구 거냐? 중국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배터리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산에도 하고 있고 새만금에도 하고 포항에도 합니다. 근데 그 투자가 벤처, 조인트 벤처입니다. 중국 기업이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그 뭐 3대 배터리 업체 다 중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중국을 공급망에서 떼내는 거냐 아니면 수출지가 한국일 뿐 중국 기술과 중국 광물을 그대로 쓰는 거냐. 그렇지. 그렇다면 그대로 쓰는 거라면 중간 과정이 하나 더 는 것이니 일단 비용이 느는 것이고 다른 한편 한국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미국 동맹 국가들 아닙니까? 이 동맹 국가들이 중국과 결속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자본의 면에서 금융의 면에서 이런 점을 지금 이코노미스트지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분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폴리실리콘 이거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지금 기준으로 중국산과 비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3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신장 위구르 인권 관련 문제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나오는 물건 사지 마라 하는 바람에 이 폴리실리콘이 중국 걸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에 가져가려면. 그게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이 되나 보죠?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상 신장 위구르가 아니어도 중국 거를 못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미국으로 가려면. 그러면 지금 3배 비싼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린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배 올라가는 겁니다. 이 손해는 누가 보는 걸까요? 미국의 세금으로 미국인이 뭐 사는 거겠지만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비효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 반도체 공장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4나노 반도체 미국 업체한테 수주해서 미국 팹리스 꽤 큰 업체한테 수주를 해서 우리가 드디어 큰 서방의 업체로부터 4나노 반도체 수주를 받았다라고 자화자찬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장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짓는 거에 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공장 짓고 거기다 설비를 넣고 그 설비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인력. 거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노동력이 없어서 지금 맨날 타이트하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 반도체 인력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도 건설 인력도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 제조 교육을 받은 인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삼성전자 핵심 공장이 미국에 갈 수 없는 이유라는 디지털 기사도 인터넷 기사도 하나 썼는데 그 요는 뭐냐면 미국에는 인력이 없어서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할 수 없고 핵심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실패해서 SK가 미국 뭐 오레곤주에서 실패해서 그래서 그 매각하고 나왔다. 그 공장 몇 조 들었는데 나중에 한 몇백억에 팔리는 헐값 공장이 돼버렸다. 미국에서 반도체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였거든요.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인력을 만들려고 지금 외신들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일간 교육시켜서 면접을 보게 합니다. 반도체 회사에 삼성이든 어디든 대학들이 6개월짜리 단기 코스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우리 삼성이든 TSMC든 공장 지으면 거기다가 엔지니어로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반도체 제조 엔지니어가 없어요. 일단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TSMC는 건설 과정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1년 미뤘습니다.
그 말은 공장을 짓는 것도 TSMC의 경우에는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우리는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겠으나 예. 과연 여기 품질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 운영 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고 공장을 짓는데 돈은 2배로 들었고 예. 운영 비용도 높은데 인건비도 높은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종류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으로 수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 수요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 이 수요가 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그 제넷 옐런 재무장관 얘기도 하는데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파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중국과 안 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세계화 자체는 이익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 말씀을 하세요. 그 세계화를 너무 되돌리지 않는 것이 윈윈이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하이 펜스 높은 예. 담장을 치되 좁은 스몰 야드에다가 좁은 운동장만 이렇게 높은 펜스를 치고 나머지는 다 자유무역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재무장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팻 겔싱어 인텔 CEO죠. 그리고 그 엔비디아 젠슨 황 예.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 모였지 워싱턴에서. 네, 뭐 얘기하면서 한 말이 물론 우리가 미국의 공장도 짓고 여기 공장 제조 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지만 만약에 중국한테 어드밴스드 칩 규제하면 사실은 이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3가지 부분 AI와 퀀텀 컴퓨팅 그리고 어드밴스드 칩. 예. 그 발표하니까 바로 미국 업체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조 시설 짓는 거 이거 지을 필요 없어. 그렇지. 수요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왜 공장을 지어? 예.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회사의 CEO들이 미국의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훑어봐 보시죠.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지금 IRA나 칩스법 아니면 미국 중심의 산업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산업정책이 잘 굴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지금 들어보니까는 헛다리 짚었다는 쓸데없는 짓 했다는 생각도 들고. 비효율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이 IRA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한국이나 베트남에 한국 새만금에 지금 그래서 자본과 기술 투자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그럼 미국으로 수출하겠다. 조인트 벤처에서. 그럼 그거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도대체? 오히려 한국과 중국을 더 가깝게 해줄 뿐이죠. 그리고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겠죠. 미국에서 당연히.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데. 한국의 노동력이 들어가니 중국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겠죠. 중국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핵심 소재, 발전의 핵심 소재. 이게 왜 그렇게 싸냐. 인력도 싸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왜 강한 나라냐. 이거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많이 생산하면 점점점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많이 생산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하는 것이냐. 세계가 다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비용이 높아지면 우리 수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박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별일 없지 않았느냐. 우리 배터리 경쟁력 최고고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유명한 산업정책은 중국의 대약진 정책입니다. 자체 중공업을 확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산업을 고도화하겠다.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정책 1호 돼 있고 2차 대전 자체도 사실은 각국이 다 보호무역하다가 서로 자기 나와바리 자기 그건 안 돼. 영역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된통 다 해놓고선 또 실수하네 말실수. 자기 영역 죄송합니다. 영역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된 거거든요. 결국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정책이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자립 정책 이런 거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식량 자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도 미국이 중국을 끊어내겠다고 하니까 미국만 중국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중국도 미국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식량. 미국이랑 브라질에서 엄청 많이 수입합니다. 콘, 옥수수, 콩. 이런 것, 소이빈 이런 거 엄청 수입하는데 자급이 안 되는 나라예요, 중국은. 근데 최근에 이거 자급하겠다고 원래 무슨 핫팟
뭐 외신들 보면 그러니까 허구어 먹는 그런 식당 자리를 밀어버립니다. 왜 미냐고 했더니 우리 2년 전에 주셨는데 정부가 밀라고 해서 밀어. 왜? 여기 옥수수 밭을 만든대. 그래서 밭을 만들려고 수십만 헥타르를 확보하려고 지금 있는 건물을 부수고 원래 다른 개발을 하던 거 쇼핑센터 들어올 부지를 다 밭으로 만든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뻘짓이 세상에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 완전 뻘짓인데. 네. 중국만 뻘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이게 뻘짓일 수 있는 겁니다.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분명해요. 나만 잘 살겠다. 우리나라에 다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잘 굴러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유치 산업을 육성해야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나만 잘 살겠다는 정책이 잘 되는 경우는 없고 이 정책의 결과를 그러니까 미국이 펴는 칩스법, IRA법 같은 정책의 결과가 꼭 잘 될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화, 수출 이것이 우리의 젖줄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봐줘야 되고 우리가 충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고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연 만들어지고 있는가는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아니, 지금 서 기자 말대로 미국이 지금 핵심 전략인 IRA법이나 반도체 칩스법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고 자 우리끼리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1년 동안 지금 삐걱삐걱 하는 모양새가 지금 말 들어보니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지금 서 기자 말의 뉘앙스로 보면은 잘 될 가능성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불만들이 터져 나와서 잘 안 될 가능성도 더 높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면은 분명히 보이고 외신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한미일이 경제적인 탁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쨌든 돌격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걸 그럼 잘 되면은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잘 안 될 경우에 그럼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는 일본보다는 한국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일본보다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봐야 좋을 건 없지만 사실은 중국과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워낙에 중국 관련 분위기가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어찌 보면 이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호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네. 중국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혹은 굉장한 보복 조치를 내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최근에 그래요? 왜 그렇지? 최근에 사실 단체 관광 재개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에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개한 이유는 소비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 소비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위기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마이너스 0.3% 물가 상승률 디플레이션 당장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조금이라도 하려면 이 관광 산업도 해외로 가는 것일지라도 국내에 발생하는 관광 그 이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외 여행일지라도 소비 진작에 효과는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니까요. 여행도 많이 가고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가고 과거 같은 분위기가 되면 경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협의한다는데도 열어준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나 지금 부동산 지금 뭐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한 지금 뭐 중국 최대 업체인데 뭐 물론 2선, 3선 도시들의 개발 사업을 많이 하던 업체긴 합니다만 최대 업체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헝다에 비하면 부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부실 부채가 많지도 않은 헝다하고는 좀 다릅니다. 헝다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망한 거고 여기는 지금 갑자기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이 안 팔리니까 워낙에 집이 팔리는 건수가 확 줄어들고 2선, 3선 도시들에서 그게 더 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경색이 온 것이고 이게 1위 업체다 보니 뭐 건설 업체든 아니면 자재 업체든 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일 아닙니다. 중국의 건설업이 안 좋아질 경우에 부동산업이 안 좋아질 경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가장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은행이 연구해 봤더니 지난달 연구했는데 1등이 한국입니다. 중국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그럼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로 바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뭐 철강 수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 개발 굴삭기 우리나라에서 기계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 자체가. 내수 지금 확 떨어지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대외 FDI 외국에서 중국으로 하는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중국에게 점점 떠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감시하고 뭐 심지어는 컨설팅 회사까지도 막 잡아가서 간첩죄 조사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중국 경제가 이게 누구는 뭐 중국판 리만 그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중국에 한번 세게 쇼기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일각에서 이제 너무 과장된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이번 주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면에서 중국 지표가 안 좋습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내수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부동산은 지금 뭐 휘청휘청하고 수출도 안 좋습니다. 근데 수출 안 좋은 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중국이 7월 수출이 한 14% 줄었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줄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중국의 수출이 주는 건 똑같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양책도 별다른 게 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뭐 금리 조금 인하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시진핑이 때려잡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부동산 불로소득 이거 안 된다. 이런 기조가 한 3, 4년 지속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국가의 성장 주기 레이 달리오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미국은 틀림없이 기승전결이 있으면 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력이 지금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에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혹은 일시적으로 제로 코로나라는 잘못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그걸 풀어도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위기를 맞은 건 분명한데 이 위기가 중국을 휘청거리는 리만 브라더스 같은 위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수출 안 좋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5% 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들이 낮췄다고는 하지만 4%대 그리고 4%대 하니까는 높긴 한데 그렇게 높진 않네 생각은 들겠지만 전 세계가 올해 새로 성장하는 것의 3분의 1을 중국이 담당합니다.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계 성장은 여전히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소재일수록 친환경 산업일수록 중국의 입김이나 압력은 훨씬 셉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중국이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뭐 배터리 LFP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광물을 중국이 채굴해 오거나 재련해서 가공하거나 60-70% 대부분의 경우에 60-7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들 거의 다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렇죠. 중국은 여전히 특히 이런 종류의 앞으로 유망한 산업일수록 더 잘 가꿔놨습니다. 이런 나라가 물론 지금 분명히 위기에 있지만 그렇게 쉽게 망할 것이냐. 특히 대차 대조표 불황 얘기 많이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내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 부채가 많은데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 나 빚부터 갚아야겠다. 그러다 보니 심리가 위축되고 또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식의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측면은 많죠. 유사한 측면은 많으나 그러나 중국은 아직 떨어지는 구간에 있지 않다. 경제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 정부가 대응할 역량을 선보일 기회도 여전히 있다. 대차 대조표 불황, 일본을 장기 불황으로 이끈 이 불황의 다양한 실패 요인들이 이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 은행들이 가진 부실 자산을 제때 소각해주지 않아서 재구조해주지 않아서 그 계속 떠안고 가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빚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도 있고 특히 대차 대조표 불황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구우 같은 이 용어를 만들어낸 분은 재정 정책을 많이 써야 된다. 경제 전체 자신감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금융 정책으로 금리 내려봐야 큰 효과 없으므로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지금까지 기조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중국 정부는 베이다이어에서 그 칩거합니다. 칩거하면서 휴양지인데 여기 한 2주 정도 칩거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하는데 그에 앞서서 중국 각 지방 관서에 사람들 뿌려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결해야 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고 좀 부양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현금 이정 정책이나 아니면 뭐 부채를 소각해 주는 정책이나 어떤 종류의 정책이든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망한다에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는 네. 중국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가 다 겪었던 그 금융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 아니냐. 물론 중국은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서 뭐 어떤 자본의 입출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통제되는 사회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그래서 한번 당할 때가 됐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경제가 어쨌든 시한폭탄이다. 지금 째깍째깍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서영민 기자 말대로 네. 너무 과장돼 있다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가 시한폭탄이 되기를 지금 이렇게 자꾸 뭔가 펌프질을 해서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쪽으로? 바이든 독트린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독트린은 여튼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건 막을 거야입니다. 바이든 독트린은 그런 것이고 지금 취하는 정책들이 워낙에 중국과 전면전으로 나가는 상황은 예. 불편하고 위험 리스크도 너무 크고 풍선 사건 때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혀졌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 사태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갑자기 전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빼고 디리스킹이라고 했다가 예. 그것도 다이버시파잉 뭐 이런 말로 바뀌어가면서 좀 더 완화하고는 예. 있고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지금 대중국 정책이 뭐냐. 스몰 야드 앤 하이 펜스다. 작은 이 멜론이 말했듯이 AI 뭐 퀀텀 이런 특수 기술 이것만 지키는 치자. 거다. 높은 울타리를 쳐서 중국이 이걸 훔쳐가지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정책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아니 너네 지금 우리 성장하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거고요. 뭐 그거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게 아니다라고 말해진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이든의 바람 역시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투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좀 하고 싶은 게 당연히 그런 옛날처럼 옷이나 만들고 신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미국이 하던 그런 AI나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중국도 좀 해보고 싶은 건데 그걸 막는다면은 그게 디커플링이나 디렉싱이나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고 아무 상관없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저걸 하려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 거 관련해서 왕이가 말했잖아요. 염색하고 그렇게 코를 날카롭게 깎는다고 해서 너네 서양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고 이런 종류의 표현을 할 만큼 중국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쫄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기도 그럴 한 수 거고요. 있죠. 네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서영민 기자가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한미일 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일 어떤 그야말로 그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안보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좀 센 중국 입장에서 좀 센 뭔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으니 어떤 섣불리 보복이나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중국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보복도 안 하는 거는 맞나? 눈에 띄는 보복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세계 경제 기사는 전부 중국입니다. 중국의 물가가 마이너스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물가도 그렇고 부동산은 휘청휘청한다. 중국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펀더멘털을 보건데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들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경제거든요. 자기 실현적인 겁니다. 경제는. 그렇다 보면 지금 중국이 할 일은 그렇게 되지 않게 막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은 뭘까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일, 보복이라는 것은 상대국을 향한 칼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 보았듯이 일본이 한국에게 보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았을 때 일본에게도 불리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지. 중국 입장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라고 했다가 가지마 하면 안 가겠죠. 안 가면 소비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냥 있겠죠. 그게 중국에게 좋은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너무 강력한 조치가 나와서 이건 정말 중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한미일이 지금 단계에서 쿼드도 아니고
하나의 협체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 강력한 종류의 뭔가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 이 회의를 계속 정례화하면서 우리의 협력을 고도화하자. 정보 공유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자. 예. 군사적으로도 좀 더 탄탄하게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협의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내일 공식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뭐 나올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분석은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오프닝에서도 네. 우리 기자들도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로 가잖아요. 네. 지금 KBS에도 가 있고. 네. 가서 1박 4일이라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서 질문할 때 손 들고 제가 요즘 계속 미는 그 대륙봉 7광구 이거 미국도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서영민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